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열심히 사회 공부하고 있는 저는 이미정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요, 고려와 조선이라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학습을 할 텐데요. 자, 이 고려나 조선 같은 경우에는요, 각 단원별로 많게는 2문제까지도 출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뭐 아닌 경우도 있지만 아까는 거의 대부분의 문제를 보면 고려가 요번에 하나가 나왔으면 조선이 2개, 아니면 요번에 고려가 2개 나왔으면 조선이 하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두세 문제씩 출제가 되는 굉장히 비중이 높은 단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조선이 좀 더 많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조선 전기만을 따졌을 때 그렇게 나온다라는 건 후기까지 따지게 되면 3-4문제까지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단원이니까 열심히 학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자, 고려가 이제 건국이 되고 후삼국이 통일되는 과정을 좀 살펴보게 되면, 자, 이 고려의 후삼국에 이제 왕이 누가 있었냐면 후백제에는 누가 있어요? 후백제를 견훤이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후고구려는 누가 만들었죠? 궁예가 만들었어요. 그리고 신라는 원래 있었고. 그런데 이 궁예가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죠? 자, 뭐 내가 뭐 관심법을 쓴다, 이런 것들 많이 보셨죠? 그래서 이러한 궁예 실정에 따라서 궁예를 몰아내고요. 궁예 부하 출신이었던 왕건이 고려를 이제 그 후백제를 계승을 하게 되고, 아니 후백제가 아니라 후고구려를, 그리고 나라 이름을 뭘로 바꾸었냐면 고려로 바꾸게 됩니다. 자, 이 고려를요 이제 성립을 하게 되고 났을 때 여전히 후백제 있고요, 여전히 신라 있습니다. 그러면 고려는 삼국을 통일을 하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신라는 거의 망해가고 있었던 나라였기 때문에 신라하고는 친선관계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후백제하고는 대립관계를 하게 되면서 이제 전투를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기기도 하게 되면서 결국은 이제 고려가 많이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과정에서 신라의 마지막 왕이었던 경순왕이 자신의 땅을 고려에게 바칩니다. 자, 그러면서 신라가 멸망을 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후백제는요, 이 왕위 계승 문제와 관련되어서 견훤의 큰아들에게 권력을 주지 않자 이 큰아들이 자기 아빠를 막 금산사라는 절에 가두기도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견훤이 왕건에게 가가지고 결국은 후백제가 멸망을 하게 되는 거죠. 이 궁예의 군사들이 가게 되니까. 자, 그래서 후백제가 멸망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우리나라 민족의 통일이 완성이 되는데, 신라와 고려의 통일은 달라요. 왜냐하면 신라는 외세 지원을 받았다라는 한계를 갖고 있죠. 그러나 이건 진짜 우리 민족의 통일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중심 세력의 지방 세력이 중심이 되었다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고려가 결국은 이제 후삼국을 통일을 시키게 되고요. 자, 이 고려의 왕이었던 분이 누구였냐면 태조 왕건이, 이제 고려가 태조 왕건이 이러한 정책을 많이 쓰게 되는데요. 자, 첫 번째 정책이 뭐냐면 호족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정책을 씁니다. 자, 호족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호족과 결혼을 해요. 그래서 부인들을 굉장히 많이 거느릴 수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자식들도 굉장히 많이 낳았죠. 그럼 그 결과 이제 아들들끼리 분명히 뭔가가 발생할 수 있는, 그죠? 그런 경우의 수는 남겠네요. 자, 그 다음에 사성이라는 건 뭐예요? 왕씨성을 하사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너도 왕씨고 나도 왕씨야. 그럼 우리는 같은 친척이지. 그러면 너 나 배신하면 안 돼.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을 내 편으로, 그죠? 끌어들이기 위한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땅을 주거나 관직을 줍니다. 그러면서 야, 너 이거 줬으니까 나 배신하지 마,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호족의 세력이 강했기 때문에 이들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썼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신간 제도라는 건 뭡니까? 그 지역 출신의 관리로 임명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뭐 당신 경주 지역, 아까 경순왕이 있었죠? 그 경순왕에게 경주 지역의 사신관으로 임명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경주에서 문제 있으면 당신이 혼나요. 애들 관리 잘하세요. 이런 거죠.
은근히 무섭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당근과 채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기인제도, 기인제도라는 건 인질로 잡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어떤 지역의 뭐 귀족이다. 그러면 그 귀족의 자식을 중앙에서 데리고 있으면 그러면 만약에 내가 왕을 뭐 몰아내려고 뭐 쿠데타를 준비하거나 이러면 내 자식이 위험해질 수 있잖아요. 그럼 부모 입장에서 그거 못 하거든요. 그죠? 그러한 심리를 이용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민족융합정책이라는 건 발해의 유민들도, 그죠? 네, 백성입니다. 라고 끌어들이고요. 그 다음에 많은 삼국의 고구려, 백제, 신라, 후백제, 그 다음에 고구려, 신라의 모든 사람들을 다 받아들였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라 이름이 뭐죠? 고려죠. 그러면 나라 이름이 고려라는 건 누구랑 비슷해요? 고구려랑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건 고구려를 계승한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그러면 고구려 땅이 요 땅 갖고는 안 되겠네요. 그래서 위쪽으로 진출하겠다라는 북진 정책을 쓰게 되고요. 그 결과 자 서경을 중시해요. 평양을 이제 북진 정책의 기지를 삼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거란들과 친하게 지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발해를 멸망시킨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거란이랑 친하게 지내지 않게 되면서 북진 정책을 쓰려는 그러한 욕구를 보여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불교 행사, 연등의 팔가나 이런 것들도 많이 했던 그런 인물이 이제 왕건이 됩니다. 자, 이 왕건은요, 이러한 정책들을 했다면 이 왕건에 이어서 다른 왕들은 어떠한 모습을 나타냈느냐라고 본다면, 자, 광종이라는 분이 있죠. 자, 광종은요, 노비안건법이라는 걸 씁니다. 이게 뭐죠? 자, 우리가 신라 하대가 되면요, 귀족의 세력이 굉장히 강해지고 진골 세력이 막 부패하게 되면서 불법으로 농민들을 노비로 만든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죠?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호족의 세력도 너무나 강해지게 되는 거예요. 신라의 지방 세력이었던 이 호족이 고려까지 연결이 되니까. 그러니까 호족의 세력이 강해지면 왕 입장에서는 다스리기가 힘들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내가 이 호족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왕권을 강화시킬까를 고민을 한 가운데 광종은요, 처음에는 그냥 호족이 원하는 데를 다 들어줍니다. 다 들어주다가 시간이 지나 한 7년 정도 광종에 대해서 마음을 다 놓을 무렵 광종이 툭 던진 게 뭐예요? 노비안건법이죠. 내가 너희들에게 더 많은 걸 주고 싶은데 그러자니 나라에 재정이 궁핍하네. 그러니까 얘들아, 니네가 그랬다라는 게 아니라 일반 나쁜 귀족들이 불법으로 노비를 만든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 그러니까 불법으로 노비가 되었던 사람들은 눈으로 검사해서 얘네들을 뭐 해주겠다? 풀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양인이 되면 나라에 세금을 내고, 나라에 세금을 내니까 내가 그걸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좋은 걸 드릴 수 있죠. 뭐 이게 노비안건법이거든요. 약간은 내용이 뭐 귀족 입장에서 그렇게 좋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나 준다고 하니까, 그죠? 그래서 노비안건법을 써요. 근데 그거는 별로 귀족 입장에서는 좋은 선택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이 노비가 양인이 되면 세금도 많아지지만 나라 입장에선 귀족의 세력도 분명히 약해지죠. 그리고 귀족들 입장에서는 사병이 줄어들잖아요. 당연히 왕권이 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연타를 친 게 뭐예요? 이제는 여러분들 시험 봐서 관리되세요. 그러니까는 그 이전에는 뭐예요? 그냥 대대손손 잘 먹고 잘 살았던 여러분들 이제는 능력제로 갈 거예요. 이런 형태로 하면서 왕권을 강화시켰던 분이 광종입니다. 굉장히 똑똑하셨던 분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성종은요, 최승로라는 누구죠? 육두품. 최치원 같은 경우에는 통일신라 최치원은 개혁안을 제안을 했지만 무시당했다면 고려의 최승로 같은 육두품 출신이죠. 근데 고려의 최승로 같은 경우에는 성종에게 이제 시무 28조를 제안했을 때 성종이 그걸 받아들이면서 자 28조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유교 정치를 강조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유교 정치에 대해서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면서 이제 유교를 가르치기 위한 학교를 만들게 되는데 그 학교가 뭐예요? 국자감이라는 학교를 만들기도 했다.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고려 초기의 왕권 강화를 위해서 등장했던 왕들이 이렇다면 고려 정치제도는 어떻냐라고 본다면 중앙은요 이성육부, 그러니까는 당나라의 삼성육부를 모방했죠. 그런데 당을 모방하지만 우리 나름대로 독자적으로 많이 운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만 있는 게 도병마사 식목도감이라는 회의기구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히 군사적 회의기구인 도병마사라는 기구가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지방에는요. 5도, 전국을 5개의 도로 나누고요. 군사적으로 이제 국경지역이었던 그 지역은 개를 두게 둬요. 그러니까 동계와 북계라는 특별한 행정구역을 따로 두었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향부곡소라는 건 특수행정구역입니다. 그러니까는 도 밑에 뭐가 있냐면 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뭐 경기도, 무슨 뭐 부천시, 무슨 동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을 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런데 얘네들이 있고요. 현으로 끝나는 동네가 있고요. 향이나 부곡이나 소로 끝나는 동네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사는 동네가 향이냐, 내가 사는 동네가 현이냐에 따라서 달랐다라는 거예요. 얘네들은 특수행정구역이기 때문에 신분적으로는 현에 사는 애들이랑 똑같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대우하는 모습은 이들보다 굉장히 부당하게 대우했던 이런 행정구역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중앙의 군대는 2군 6기가 있고요. 지방에는 주연군은 이제 도에 있는 거고 주진군은 개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관리가 될 수 있는 방법은요. 과거를 통해서 관리가 되거나 아니면 음서예요. 어머 선생님, 능력에 따라서 래매요. 그죠? 그냥 모든 게 예외가 있어요. 그래서 5품 이상의 관리의 자재들은요. 시험을 안 보고 관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음서를 통해서 관리가 된 사람이랑 과거를 통해서 관리가 되는 사람이랑 어떤 사람이 출세가 더 쉬울까요? 이 사람이 훨씬 쉬워요. 근데 아직은 그쵸, 신분 중심의 사회였다라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면서 계속 우리 아빠가 오품이고 우리 할아버지가 오품이면 나도 오품이고 내 자식도 오품이고 이게 뭐예요? 그러면서 계속 대를 이어서 고위관직을 차지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문벌귀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토지는요 관직에 따라서 전시가라는 제도가 있고요. 이 공음전은요 음자가 들어가면 특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이 공음전이라는 것은 5품 이상의 관리들에게 줬던 땅은요. 그러니까 전시가는 내가 이제 죽으면 다시 나라에 줘야 되거든요. 근데 공음전은 세습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이러한 형태는 귀족 중심의 사회였다라는 걸 보여주는 특권이 음서와 공음전이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고려의 대외관계는요. 고려는 다른 나라와 전쟁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역사에서 보면 확인할 수 있지만 중국과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런데 그 중국이 특히 한족의 국가죠. 그런데 이 당시 중국의 한족 국가가 송나라였는데 이 송나라가 이제 군사적인 것이 약화되면서 이제 송을 치기에 앞서서 고려를 쳐들어오거든요. 북방민족들이. 그래서 맨 처음에 쳐들어왔던 민족이 거란, 두 번째 여진, 세 번째 몽골, 네 번째 홍건적이나 왜구들까지 침입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왜구, 다른 세력의 외척 세력이나 다른 왜구나 아니면은 북방 인민족이 쳐들어왔을 때 거란과의 싸움에서 싸움을 막아냈던 인물은 1차에 이제 서희가 외교談판을 통해서 강동육주라는 압록강 그 근처 그 땅을 얻기도 하고요. 자, 3차에서는 귀주대첩에서 강감찬이 승리를 하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천리장성이나 나성을 쌓게 되고 거란과의 침입을 막아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여진이라는 애들은요. 고려를 부모의 나라로 섬기기도 했었거든요. 그 이전에는. 그런데 이 여진이 점점 성장을 하게 되자 고려는 이제 윤관에 의해서 별무반이라는 군대가 조직이 되고요. 이 여진과의 싸움에서 이제 동북구성을 얻기도 했었으나
여진에게 그냥 돌려줍니다. 자, 돌려주고 나서 여진이 금이라는 나라를 만들게 되고요. 고려와의 무슨 관계를 요구하게 되냐면 4대 관계를 요구하게 되는데 당시에 이제 지배 세력인 이자겸이 이 관계를 수용하게 되면서 북진 정책이 그 이후로는 중단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고려는 다른 나라 교육이 많았고요. 대표적인 무역항인 병란도를 통해서 자, 우리 아라비아 상인이 너네 나라 이름은 뭐니? 라고 물어봤더니 우리가 고려라고 얘기했대요. 그래서 오늘날 코리아라는 그러한 이름이 부여된 거죠. 그죠? 자, 그렇게 되겠고요. 자, 앞에서 언급을 했었죠. 자, 이 문벌귀족이 공음전이나 음서나 아니면 왕실과의 혼인관계를 통해서 이 문벌귀족의 세력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 중심에 누가 있었냐면 경원이씨 세력이 굉장히 강했는데 그 중에 이자겸이라는 사람은요. 자기 딸들을 2대 왕비에 앉혀버려요. 그러니까 언니가 시어머니가 되고 이모가 부인이 되고 뭐 이런 막장 드라마를 만든 거죠. 이자겸이. 그러면서 이 이자겸이 자기가 뭐까지 하려고 하냐면 왕까지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벌귀족의 세력이 거의 뭐 끝에 달했던 사건이죠. 결과는 이자겸의 난이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그만큼 문벌귀족의 세력이 강했다라는 걸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고요. 그 결과 왕권도 굉장히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자, 이러다가는 이 나라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왕권을 좀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얘기했을 때 묘청이 뭐라고 하냐면 이 나라의 수도인 개경은 이제 다 한 것 같아요. 수도를 어떻게 하면 옮기면 이 나라가 좋아질 것 같은데요? 라면서 이 묘청이 무슨 운동? 서경으로 수도를 옮깁시다 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람이 이제 받아들였던 사상이 인간의 기륭화복은 자연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는 풍수지리에 따라서 수도를 옮길 것을 주장을 하죠. 그러나 그거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나섰던 인물이 이제 개경파인 누구예요? 김부식에 의해서 진압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진압을 당하긴 했지만 자, 이들이 그냥 수도만 옮기자고 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금나라. 그죠? 우리가 4대 관계를 체결했던 금나라를 정벌하자고까지 얘기했다라는 점에서는 굉장히 자주적이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묘청의 서경선도 운동을 통해서 문벌귀족 중심의 사회는 이제 완전하게 끝나게 돼요. 자, 끝나게 되고요. 새로운 지배계층이 등장을 하는데 그 새로운 지배계층이 무신이죠. 자, 무신들은 문신들에게 뭐를 받아요? 차별 대우를 받게 되니까 그들이 이제 저항을 하면서 권력을 잡게 되는데 정적인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들이 권력을 잡게 되니까 더욱더 상황은 안 좋은 상황으로 가게 되죠. 자, 최고 권력기구는요. 최씨 정권 이전에는 중방이었고요. 자, 이제 최충원 이후에 4대 60여 년간을 우리가 최씨 정권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최씨 정권기의 최고의 권력기구는 교정도감입니다. 여러분들이 오해하실 수 있는데요. 이 무신이 왕을 한 건 아니에요. 왕은 따로 있고요. 그러니까는 최씨 정권식의 교정 도감의 우두머리, 교정 별감을 이들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왕은 그냥 있고 정치는 내가 하고 뭐 이런 거죠. 뭐. 그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하고 군사적인 뭐 삼별처 같은 기구들도 만들어졌었지만 그만큼 국가의 세력이 어떻게 돼요? 약화됩니다. 자, 이러니까 백성들은 너무 살기 힘들죠. 그죠? 아니 맨날 세금 걷어가고 나라는 어렵고 이러니까 게다가 쟤는 뭔데 나랑 맨날 발길질 당했던 애가 저 위에 앉아있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뭐예요? 먹고 살게 해주세요. 이러한 농민 봉기도 일어나지만 신분 해방운동, 왕후장상의 씨가 따르니 너만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잘났냐? 라는 의미의 신분해방운동이 대표적인 게 최충원의 산업인 만적의 난 같은 것들 일어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자 농민 봉기에는 망이망소이의 난 같은 경우에는 공주 명학소예요. 공주 명학소? 소가 뭐죠? 향소부곡 얘기했었잖아요. 특수행정구역.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특수행정구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차별을 받고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도
현우로 좀 습격해 주세요 라면서 이들이 저항운동을 벌이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상황이 어려웠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요, 이런 과정에서 이제 누가 쳐들어오게 되냐면 몽골이 이제 침입이 일어나게 되는데, 자, 이런 무신 정권기에 굉장히 혼란한 상황에서 이 이제 북방민족인 몽골이 성장을 하게 되고 우리를 쳐들어옵니다. 자, 굉장히 오랜 기간 버티긴 했었으나 더 이상 버티지 못했던 출시 정권은요, 이제 무신 정권은요, 강화를 맺을 수는 있지만 강화도로 와서, 그죠? 원래 수도가 개경에서 강화도로 옮기면서 버티잖아요. 강화도로 와서 우리가 이제 강화를 체결하겠다라고 얘기하자 무신들을 다 죽이죠. 그러면서 결국은 개경으로 한도하게 되고, 그러면서 몽골과의 이제 강화를 체결하게 되죠. 그러나 끝까지 항쟁을 했던 대표적인 부대가 삼별초죠. 그래서 수도를 강화도에서 진도에서 제주도까지 옮겨가면서 이제 삼별초가 버티긴 했었으나 결국은 여몽연합군에게 진압을 당하게 됩니다. 자, 이 몽골의 침략을 통해서 우리는 원간섭계 상황에서 굉장히 많은 자존심이 상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왕은요, 원나라의 사위 국가가 되고요, 원의 문물을 많이 받아들여야 했고요, 그 다음에 어떠한 용어나 이런 것들이 다 격화됩니다. 그죠? 우리는 그냥 황제 국가가 아니라 그냥 왕의 국가, 그죠? 그런 국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때 뭘 만드냐면 일본을 정벌하기 위해서 기구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 일본을 정벌하기 위해서 만든 기구가 정동행성이라는 기구였거든요. 근데 일본을 정벌하러 갔는데 갑자기 태풍이 막 불게 되면서 못해요. 못했어요. 2번이나 갔는데. 그래? 그럼 정동행성 어떻게 돼요? 없애야 되잖아요. 없앴을까요? 안 없애요. 안 없애고 이 정동행성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나라를 간섭했다라는 거예요. 요거 자주 나옵니다. 정동행성. 자, 그 다음에 영토도 많이 잃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지배계층이 또 바뀝니다. 원나라와 친하게 지내는 지배계층. 자, 이들을 권문세족이라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누가 등장하냐? 공민왕이 등장해서 개혁을 쓰게 되겠죠. 자, 개혁은요, 원나라와 친하게 지내지 마라. 그리고 우리나라 자주국가를 만들자라고 개혁을 썼었는데,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원나라가 지금 약해지고 있었던 입장이었거든요. 그래서 개혁을 쓰게 되면서 친원파들을 죽이고 정동행성 폐지하고 빼앗겼던 영토 회복하고 막 이런 개혁을 썼었고요. 게다가 권문세족에게 굉장히 많이 힘을 잃었던 백성들을 좀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전민변정도감. 자, 이 전민변정도감은요, 광종의 노비 안건법과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광종의 노비 안건법은 불법으로 노비가 된 사람을 풀어주겠다라는 거고요. 전민변정도감은 토지와 백성을 고치겠다라는 거야. 바꾸겠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기존의 형태로 바꾸겠다. 그죠? 그러니까는 도감이라는 건 임시기구거든요. 그러니까는 얘네들에게 다시 돌려주겠다라는 개념이 있어서 이 노비 안건법과 비슷해요. 비슷한데 성공을 못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전민묘정도감을 통해서 이제 개혁을 쓰려고 등용시켰던 신돈이 죽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공민왕도 죽게 되면서 이 개혁의 모습은 마무리는 좋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고려는 멸망하는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고려 왕조가 많이 약해졌을 때 이 공민왕 때부터 등장했던 새로운 지배계층이 신진사대부가 등장을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고려 말에 홍건적이나 왜구를 물리치면서 성장했던 세력이 신흥무인 세력입니다. 자, 이런 신진사대부와 신흥무인 세력이 결탁해서 만든 나라가 누구예요? 이게 이제 조선이 되는 거죠. 자, 이 조선은요, 명나라가 우리에게 뭘 요구하냐? 명나라가 공민왕이 다시 찾아왔던 땅이죠. 천령이북의 땅. 이거 원래 우리 건데 우리가 찾아온 거잖아요. 근데 명나라가 뭐래요? 명나라는 원나라 다음 나라거든요. 그러면 원래 원나라 때 천령이북의 땅 갖고 있었는데 공민왕이라는 사람이 가져갔대요. 그 이전엔 우리가 갖고 있었거든. 근데 그 앞에 내용 그냥 중간 생략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내놓으래요. 그죠? 그냥 한번 찔러본 건가요? 그럼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그래서 말도 안 된다. 그러면서 그렇게 따지면 우리도 참지 않겠다. 그러면서 요동을 진출할
것을 준비합니다. 당시에 그 최영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성계 보고 야 요동 정벌해라 라면서 이성계를 보내는데 자 이성계가 위화도라는 섬에서 군대를 돌려요. 자 그래서 요동을 정벌하러 갔던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군대를 회군 돌랬자예요. 군대를 돌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정치적인 군사적인 실권을 장악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들 그러니까 이런 신능 무인 세력과 신진 4대부들에게 경제적인 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자 실시했던 토지 제도가 과전법입니다. 그러니까 고려 말에 그런 불법으로 토지를 많이 소유했던 이 권문세족의 땅을 뺏어서 관직에 따라서 나누어 주는 거죠. 자 이런 과전법을 시행하고 나서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물론 반대하는 세력들도 있어요. 신진사대부 입장에선 권문세족의 세력이 약해졌으니까 그냥 고려를 유지하자라는 신진사대부도 있었고 아니다. 새로운 국가를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신진사대부들도 있었으나 그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그리고 조선을 건국하게 됩니다. 자, 1392년에 건국한 조선은요. 자, 1394년에 수도를 한양으로 옮기게 되죠. 자, 그래서 조선의 왕 이성계 태조라는 왕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과정까지를 자, 우리가 고려라고 보실 수 있고요. 자, 조선 건국되는 과정은 이제 조금 이따가 배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고려의 불교를 보게 되면 양대의 대표적인 인물이 있는데요. 천태종을 이끌었던 그 고려의 승려가 이제 의천이고요. 조계종을 이끌었던 고려의 승려가 진울인데, 자, 이들은요, 교종과 선종의 통합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천태종의 의천은 교종을 중심으로 하는 선종의 통합과 진울은 선종을 중심으로 하는 교종의 통합을 주장을 했었으나, 고려 말에는 이게 이제 더 타락하게 되면서 조선 사회에서는 불교를 천시하는 그런 형태로 가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유학도 발달했죠. 성종의 최승로의 시무 28조에 따라서 학교를 만들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고려시대 예술품으로는 청자가 있습니다. 초기에는 순청자였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파서 다른 색깔을 입히는 순청자가 등장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판 인쇄물 같은 것도 등장하죠. 그리고 금속칼자. 그죠? 그래서 세계에서 최초의 금속칼자본인 지금 남아있는 금속칼자본은 직질심체 요절이라는 게 우리나라는 없죠. 그죠? 네, 프랑스에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도 발달했다. 문화 파트에서는 활자본 정도만 알아두셔도 될 것 같아요. 아, 청자랑. 그죠? 자, 그러면 이것과 관련된 문제 풀어볼게요. 자, 왕건이 시행한 정책을 고르시면 왕건은요, 세금을 감면하는 정책을 쓰고요. 그 다음에 혼인 정책을 썼죠? 기억, 니은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서희가 말하기를 우리나라는 그러면서 땅을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죠. 그래서 서희가 얻었던 땅이 뭐예요? 강동 육주예요. 동북 구성은 누구와의? 여진과의 결과 얻었던 땅이 되는 거죠. 다시 돌려줬고요. 자, 그 다음에 원이 일본 원정을 위해서 고려한 설치한 기구예요. 동쪽을 정벌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했잖아요. 정동행성이 되는 거죠. 자, 원의 세력을 등에 업은 친원 세력으로 원과 관련 있는 이들이 세력의 중심을 이뤘으며 토지와 노비를 소유했다. 자, 이들이 이제 권문세족에 관한 얘기죠. 그러니까 권문세족은 이런 거 하고요. 그 다음에 공녀들이 많이 이때 원간섭기 때 착출해 갑니다. 자, 권문세족이라고 그랬죠. 변발이나 이런 것들이 유행하기도 했었죠. 그죠? 자, 조선 갑니다. 자, 조선을 가게 되면 조선 초기의 왕들은요. 자, 태조는 이제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했다면 자, 그 다음에 그의 아들 두 번의 왕자의 난을 통해서 왕이 올랐던 자, 태종, 이방원 같은 경우에는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사병들 양반들이 갖고 있었던 사병을 폐지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성인 남자들에게 호패를 징수해서 조세를 부과시키고요. 세금을 걷게 하고 그 다음에 군역에 그죠? 군대에 동원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종 같은 경우에는 국경선도 확정 짓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러니까 4군 6진 설치해서 여진을 대항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스시마 섬을 정벌하고 집현전 설치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과학도 많이 발달시켰던 인물이죠. 자, 그 다음에 세조 같은 경우에는 자, 직전법입니다.
우리가 고려 말에는 과전법이라고 한다면 과전법이라는 건 뭐예요? 과전법은 전현직 관리에게 토지를 지급하는 거예요. 직전법은요. 누구에게 지급하냐? 저는 이제 안 줘요. 현직에게만 토지를 지급하는 이 제도를 직전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법전, 경국대전. 뭐 말해서 뭐 하겠어요? 이거 시도예요. 이때부터. 완성짓건 이때예요. 경국대전을 완성시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외관계는 4대 교린 정책입니다. 큰 나라는 섬겨요. 여기서 말할 수 있는 큰 나라는 명나라가 되고요. 나머지 나라들에겐 당근과 채찍을 쓰게 되는데, 자, 이 여진에게 당근을 썼던 방법은 사군과 육진을 설치해 놓고 이제 채찍의 방법은 오면 공격을 하는 거고요. 당근의 방법은 항복하고 오는 사람들은 국민으로 받아들이기도 하고요. 일본에게 썼던 당근의 방법은 세계항구를 개항해서 물건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채찍의 방법은 스시마 섬을 토벌해 버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국가기틀을 마련한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조선의 중앙의 통치를 보게 되면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꾀하기 위해서 자, 일단 중앙에 이제 국가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건 의정부고요. 그 다음에 이들이 결정하면 얘네들은 집행을 합니다. 그리고 왕이나 신하에 대해서 권한을 감시하는 기구가 3사죠.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 이런 기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왕의 비서인 승정원과 그 다음에 뭐 대역죄인을 다루고 있는 의금부들이 중앙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국 지방은요. 전국을 8도로 나누고 그 다음에 부목 9현을 두어서 그 현마다 모든 현마다 수령을 파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수령의 일들을 견제하거나 도와주는 지방의 양반들로 구성이 되는 유향소라는 기구가 지방에 있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자, 조선의 군사는요. 조선 전기에는 중앙의 오위와 그 다음에 지방의 군대가 있고요. 국가 위급한 상황은 불이나 연기를 통해서 알려주는 봉수제도가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학교는요. 초등학교는 서당, 그 다음에 중등교육기관은 서울에는 사부학당이 있고요. 지방에는 향교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날의 대학이라고 볼 수 있는 고등교육기관은 성균관이 있었죠. 조선 전기에는. 근데 조선 후기에는 성균관보다는 서원을 더 쳐줘요. 자, 그 다음에 관리가 될 수 있는 방법은 과거죠. 그런데 선생님, 고려시대는 음서가 더 중요했잖아요. 조선시대도 음서 있나요? 네, 있어요. 조선에도 있는데 조선은 과거가 더 중요해요. 너 뭐 출신이야? 나 과거 출신. 그러면 이 사람을 더 대우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선에는요. 무과가 있어요. 고려는 무과가 없죠. 그러니까 무신을 차별했잖아요. 그런데 조선은 무과가 있고요. 자, 그리고 대신에 승과가 없습니다. 고려는 승과가 있었는데 조선은 승과가 없고요. 그 다음에 천거는 추천 제도가 있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조선 건국에 대해서 그죠? 조선 건국에 참여했던 개국공신들을 우리가 훈구라고 얘기합니다. 자, 15세기에 이들이 지배계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다가 이 훈구에 대해서 저항하면서 16세기에 등장했던 조선 건국에 반대했던, 그러니까는 누구예요? 이들은 이제 정몽주의 자손이라면 이들은, 정도전의 자손이라면 이들은 정몽주의 어떠한 학문적인 견해를 같이 한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제자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들 같은 경우에는 훈구를 비판하고 막 향촌사회에서 살았던 분들인데 16세기부터 이들이 정권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이 사림들의 중앙에 앉을 때 아까 얘기했던 삼사라는 기구가 있었잖아요. 왕이나 관리를 비판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그 삼사에 앉아서 사림들은 훈구를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자 훈구가 사림들을 어떻게 해요? 제거해요. 자, 그래서 이 사화가 무슨 뜻이에요? 사림이 뭐를 당했다야? 화를 당했다. 그래서 사화라고 하는데 4번 발생해요. 무오, 갑자, 기묘, 을사사화인데 자, 요런 거는 여러분들 모르셔도 될 것 같고요. 자, 무오사화는 김종직이라는 사람이 쓴 조의제문. 당시에
단종을 죽인 세조를 비판했던 책이에요. 이걸 통해서 많은 누구를? 살인들을 제거합니다. 그죠? 자, 그리고요. 기묘사화는요. 이때가 이제 연산군 때잖아요. 근데 연산군이 결국은 중종 반정에 의해서 내쳐지게 되는데 이 중종 때 굉장히 학식이 높고 되게 잘했던 그런 살인 계층이 누구였냐면 조광조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훈구 입장에서 이 조광조가 눈에 가시거든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막 붓뚜껑에다가 조씨가 왕 되려고 한대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꿀을 발라가지고 써놓으면 그 붓을 이렇게 붓뚜껑으로 꿀을 발라놓으니까 벌레가 막 이렇게 좋아 먹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어머머 이거 뭐지? 뭐 이러면서 이제 조광조를 죽이는 네, 대단하죠? 자, 그래서 이러한 기묘년에 기묘한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서 결국은 살인들이 제거돼요. 자, 그러면 이러한 무오사화와 기묘사화가 뭐가 문제냐라고 볼 수 있지만 이러한 무오사화나 기묘사화 등을 통해서 살인들이 많이 제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살인들은요, 자신의 기반이 있었어요. 서원과 향약을 바탕으로 해서 나중에 조선 후기, 중기 이후에 이들이 이제 정적인 주도권을 잡게 되는 거죠. 자, 서원이라는 건 뭐냐? 여기에 모아서 공부를 하거나 그 다음에 훌륭한 유학자에 대해서 제사를 지내던 곳인데 붕당의 토대가 되기도 하고요. 자, 향약이라는 것은 뭡니까? 향촌사회의 자치 규약. 서로 간에 뭐 덕을 권하고 어려움이 있으면 도와주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도덕적인 내용. 자, 이런 향약을 통해서 향촌사회를 다스리기도 했답니다. 자, 결과. 자, 누구 때? 선조 때부터는요. 살인만 정권에 앉게 돼요. 살인만 정권에 앉게 되고요. 그런데 이 살인들이 다시 나누어지죠. 그래서 다시 나누어져서 살인이 뭐 동인, 서인, 다시 그 다음에 동인이 남인, 북인 뭐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면서 결국은 살인, 정치적인 견해와 학문적인 견해를 같이 하는 친구들이 만든 정치적인 집단을 우리가 붕당이라고 해요. 법붕자 써서. 그래서 그러니까 봐보세요. 훈구와 살인 간의 대립은 사화예요. 살인과 살인 간의 대립은 뭐예요? 붕당입니다. 자, 이러한 붕당의 정치로 변모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이런 과정에서 이런 붕당 정치가 시작이 되면서 국가의 어떤 양반 세력이 분열되고 이랬던 상황에서 어머 신난다. 조선은 쉬워지겠네? 이랬던 일본이 이제 쳐들어오게 되었던 전쟁. 자, 임진왜란이죠. 그래서 일본군이 이제 신식 무기를 무장해서 쳐들어오게 되는데요. 순식간에 함락이 될 줄 알았으나 누구예요? 수군, 이순신의 활약과 그 다음에 의병, 향토지리에 익숙한 이런 의병들의 활약과 그 다음에 명예 지원과 그 다음에 이제 관군들, 뭐 행주대첩이나 진주대첩이나 한산도 대첩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면서 결국은 전쟁이 종결이 됩니다. 7년간의 전쟁을 이렇게 마무리 짓게 되고요. 자,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나서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피해를 입게 됩니다. 자, 인구도 그렇고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신분제도 많이 동요가 되는 상황이었고요. 자, 일본은요. 자, 일본은 정권이 교체되고 나서 일본이 조선에게 문화사절단을 요구하게 되죠. 그 파견했던 문화사절단을 우리가 통신사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요. 자, 조선을 도와주러 왔었던 것도 물론 있지만 그보다 이제 중국은요. 명이 많이 쇠퇴했었어요. 그래서 많이 쇠퇴했었고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새로운 세력이 등장을 하는데 그들의 세력이 여진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여진족이 강성해지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선조 다음에 왕이 되었던 광해군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중립 외교를 쓸 수밖에 없었는데 자, 이 광해군의 중립 외교를 누가 반대해요? 서인이 반대하죠. 광해군은 뭐예요?
여진과 명 사이의 중립외교를 썼었지만 이들이 서인이 반대하게 되면서 결국은 서인이 인조를 왕에 앉힙니다. 자, 인조를 왕에 앉히게 되고 그러면서 결국은 호란이 두 차례 발생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이 일어나는데 정묘호란은 여진이 이제 금이라는 형태를 쳐들어왔던 전쟁이고요. 병자호란은 청이 군신 관계를 요구하면서 일어났던 전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병자호란을 통해서 당시 인조는 굴욕을 당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러한 호란이 임진왜란 이후에 바로 또 발생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서 이제 호란을 극복하고 나서는 당시에 이제 인조의 아들이었던 효종은 아버지가 굉장히 굴욕을 당하잖아요. 막 머리 박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청을 정벌하겠다라는 북벌 운동을 전개했었으나 성공하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 군대를 키우는 과정에서 그 군대를 청이 러시아와 싸우는데 도와주러 보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전쟁에서 청이 이기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군대를 나름대로 키웠다라는 약간은 역설적이긴 하지만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문제 빨리 풀게요. 자, 다음 정책들이 시행된 공통 목적, 사병을 없애고 외척 세력을 숙청하고요. 그 다음에 육조를 중심으로 한대요. 자, 개인이 갖고 있는 군대를 없앴다. 누구 중심이에요? 왕권을 강화시키겠다라는 개념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삼정승의 합의,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의 합의로 정책을 결정한답니다. 자, 뭐라고요? 네, 의정부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임진왜란에 대한 설명이래요. 자, 맨 처음에 뭐예요? 임진왜란이 발생을 하고요. 자, 휴전을 제안했으나 결렬이 되고 나서 다시 재란, 정유재란이 발생하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하면서 임진왜란이 끝나니까 날아가다. 자, 날아가다. 네, 3번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겠죠? 네, 여기까지인데요.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다루다 보니까 선생님께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이렇게 넘어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죠?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은 부분. 근데 이게 어차피 총정리 단원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요 부분은 인지가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시면 이게 전반적으로 다 설명하는 개념 강좌도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죠? 교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단원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어려운 내용 열심히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 다음 시간 만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